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에선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지는가 하면 서울 은평구 아파트 값은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천이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매수세가 꺾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우리가 흔히 100을 밑돌면은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00을 밑돌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래 패턴상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하락기로 가는 과정이 상승폭이 좀 둔화되다가 매매가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다가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대세 하락기로 순차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시장 상황에서 일단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한 달 반 정도부터 드렸던 것 같고 거래 절벽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월까지 우리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14.4%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연간 주택 매매 건수가 89만 4천 건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24% 정도 줄었는데 우리가 지표로 보고 있는 가격은 아직 체감할 만큼 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락 전환한 게 이게 신호탄이 될 거냐고 관심들이 많은데 은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올해 한 해 동안 보면 GTX가 지나간다고 해서 이 교통 호재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 보면 그래서 그 6억 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돈을 대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들이 몰렸었는데 거품이 좀 빠지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03% 하락을 했고 1년 7개월 만에 해당 지역에서 매매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건데 근처에는 이제 노원구를 봐도요. 4년 전에는 노원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의 99%가 거래 가격 6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지금 가서 매물을 구하려고 보시면 절반 이하거든요.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들이. 그러면 그 사이에 상당 부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인지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거품이 약간 거치는 과정이라는 그런 시그널들은 좀 감지가 되네요. 그 시그널을 감지를 해서 정말 이제 하향 조정기가 정말 이제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강남권도 앞으로 또 하락을 할지 다른 이제 구들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있잖아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강남권이 아직 크게 움직인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재건축 수요가 있는 반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65억 원 하던 게 64억 원으로 호가가 떨어졌다.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 일대에서는 뚜렷한 하락 전환의 흐름까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앞으로 보여주게 될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각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예컨대 양도세를 줄여준다 하면은 이거는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공급은 좀 늘어날 수 있겠고 반면에 보유세를 깎아준다라고 한다면 안 팔고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공급이 추가로 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정책을 놓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든지 하면 동시에 할 경우에는 부딪히게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자들을 안정시킬 건지 매물을 끌어낼 건지 정책 방향이 그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적용 시점은 뚜렷하지가 않고 국토부가 얘기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전문가들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사실은 이게 가장 솔직한 분위기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큰 이제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점쳐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금리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한국은행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재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성장 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을 고려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러면 앞서서 미국도 인상 시사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인상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우리가 그 시기가 올까요? 우리가 더 먼저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커 보이죠. 예. 미국은 현재 스케줄대로 본다면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점점 줄이는 수도꼭지 잠그는 작업이 이뤄질 거고 네.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릴 텐데 상반기냐, 그러니까 5월 이전이냐 아니면 하반기냐 이걸 가늠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시장의 중로는 내년 1월에 무조건 한 번은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번 올릴 텐데 그렇다면 나머지 한 번, 3번 정도 올릴 거라는 기대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예. 상반기에 2번을 올리고 하반기에 한 번이냐 아니면 반대의 순서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점치는 분위기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접어들기 전에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네. 이게 2020년 3월에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빅컷이라고 해서 0.5%포인트를 한 번에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금리가 1%니까 내년 1월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고 해도 종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지 돈을 확 걷어들이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 부담이 좀 고조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계 대출이 그래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추가로 금리를 올릴 유인이 있는 예. 거죠. 이렇게 해서 2번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을 좀 버리고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려는 성향이 보인다라고 하면 예. 추가로 올릴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내년 1분기 경기 회복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한 번이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걸 가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이제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반기에 있느냐 하반기에 있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건데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때 0.25%를 올릴지 그러니까 0.5%를 더 올려서 네. 1.5%가 될지 지금 이것도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올릴 때는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지는 못할 거고요. 네. 항상 우리가 점진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거든요. 0.5%포인트 이상을 올리거나 내리는 건 극단적인 상황에 경기 대응이 빠르게 필요할 때 하는 예. 조치이기 때문에 0.25%포인트씩 2번 혹은 3번 올릴 거라는 게 현재까지 시장의 중론인데 네. 1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다고 치면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면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여의치 않다라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 이게 현재까지 전망인데요. 가계 부채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빚 갚느라고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역설적으로 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은행들이 여기에 가산이자를 너무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자 갚느라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이런 지적도 할 그렇죠.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를 내느라 시장의 돈이 이제 풀리기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뭐 대세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도매값보다 여기에 얹어서 마진을 지나치게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던 내용이 지금 대출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산들이 대부분 빚을 내서 산 거란 말이죠. 주택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만약에 그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성장률마저도 마이너스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였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산 가격의 거품이 상당하다는 건데 금융 불균형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걸로 봐야 할까요? 사실 한국은행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네. 우리가 금융권에서만 쓰는 여러 가지 사투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금융 불균형이라는 말도 결국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쉽게 말하면 빚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썼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것보다 빚이 너무 빨리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3,342조 7천억 원 정도 되니까 예. GDP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연간 GDP가 1,8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건데 뭐 2가지 측면을 골고루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상환 능력이 있느냐.
상환 능력이 있다면 가계빚이 늘어나거나 기업빚이 늘어나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예. 그에 비해서 우리 상환 능력에 비해서 빚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빚이 추가로 굉장히 빨리 늘어날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영업자들은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간다고 하면 이자로 추가로 한 4조 원 정도 추가 부담이 필요하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그 핀셋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은 예.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자 지원 대책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크리스마스 이번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네.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통화 어떤 가상화폐도 오르는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그 어떤 해보다 산타가 좀 어렵게 오는 네. 산타 랠리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오르고 주간 단위로도 상승을 보인 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죽지 않았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것들이 11월에 괜찮았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대폭 개선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간밤에 테슬라가 왜 떨어지다 갑자기 올라갔지 소비자 심리가 나아졌으니 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도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된 것 같고 예.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증시에는 증시 주가가 올라갈 때 나만 못 사면 나만 가난해지지 않을까 해서 주가가 좀 낮을 때는 들어가려는 심리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건데 산타 랠리라고 할 만큼 연초까지 이어질 거냐 요건 예. 좀 지켜봐야겠고요. 종목별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그 실적을 위주로 보시면 어느 예.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된 상승이니까요. 그게 또 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될 네. 건데 어쨌든 뉴욕 증시가 오르니까 국내 증시에도 이 산타랠리의 영향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코스피나 환율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약간 오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8만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상승폭을 제법 늘려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종목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다음 주 상황은 또 예단하기가 어렵거든요. 확률적으로 2000년 이후에 우리 산타랠리 왔던 게 10번 중 6번 이상이라 기대는 걸어보는데 예. 장기적으로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종목별로 그리고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별로 이렇게 가려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균형을 잡으시는 그런 시점으로 삼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들이 들어간다고 너무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건 좀 지양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